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시장은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경기 침체 우려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유심히 볼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증권사들은 이번 주 국내 증시 대체로 박스권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를 2,300에서 2,380포인트로 다소 좁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NH투자증권은 2,260에서 2,4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를 넘겨서 충격을 줬지만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투명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 내에서 물가 상승 추세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할 첫 일정은 바로 내일로 예정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입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곤 있지만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각국 화폐 대비 달러 환율 하락폭을 보면 6개월여 만에 일본 엔화가 17.24%, 유럽 유로화는 11.4% 폭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 역시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고 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이때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 외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만날 계획인데요. 과연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통화를 서로 맞바꿔서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통화 스와프가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중요한 이벤트는 하나 더 있는데요. 달러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로화죠.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재개 여부가 22일 전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러시아 국영기업 이 가스프롬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정상 공급하게 된다면 유로는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결국 가스를 인질로 삼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된다면 유로는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에 앞서서 21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ECB가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유로존도 이제 긴축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같은 날에는 일본 중앙은행 정책회의도 열립니다.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도 제로금리를 고수한다면 엔화 약세 흐름이 뒤바뀌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유로와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원화 가치도 덩달아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분간 달러와 강세가 금융시장과 증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 이번 주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증시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일단 좋아 네.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 훈풍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주요 수급 상황과 함께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가장 컸던 오늘 이제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주에 그 미국 시장이 좋았었다라는 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소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예상보다 긍정적인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년 대비 1%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측치 0.9%를 상회하면서 일단 미국의 소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시건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뭐 전월보다 0.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역향 때문에 기준금리가 주초에 1% 올리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다가 자이언트 스텝이 0.75% 올리는 것 쪽으로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bp를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80%에 육박을 할 만큼 일단 75bp 인상안,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인상안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기준금리 인상을 이 진행된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거 흐름의 연장선으로 인해서 대부분 오늘 섹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의약품이나 음식료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운수 장비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번 상승은 일단 그 저점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는 조금 더 차치해 두고요. 일단 저가 매수에 대해서 아마 단기 반등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40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그나마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달 내내 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7월 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 초에 1%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쳤지만 0.75% 올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지난주에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반응 자체는 상당히 무덤덤하게 예상했던 내용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그 시장 내에 악재가 해소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도 일단 반등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다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다시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이 매도 계속 맞다 보니까 좀 맷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월 물가지수 발표될 때 그리고 그에 앞서서 4월 물가지수 발표될 때 시장이 계속해서 좀 충격을 받다가 이번에 6월 물가지수가 나오고 나서는 비교적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도 지금 외국인 이 순매수세가 현선물 모두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에 13년 2개월여 만에 환율이 최고치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그렇게 강달러 현상이 포착이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곤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었고 오늘도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 강달러 현상을 좀 추세 반전의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추세 반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하면 뭐 가장 컸었던 이유가 지난주 미국 시장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의 성장 기술주들의 그 상승세가 아마 국내 대형 지금 IT 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워낙 약세 환율 자체가 지금 뭐 추세적으로 뭐 바뀔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글로벌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난주에 뭐 달러와 유로가 이제 패러티로 불리는 이제 1대1의 이제 교환 비율이 되는 이제 1달러에 1유로 현상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도 뭐 지난주에 이제 장중에 139엔까지 올랐다가 그다음에 138엔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원화가 뭐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기준 금리를 계속 이제 급하게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각국의 이제 경제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뭐 ECB가 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ECB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유럽 내에서 특히 이제 남부 유럽에 있는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바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좀 북쪽에 있는 북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허약하다라는 그런 걸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YCC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정 그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엔화를 지금 푸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면 달러와 강세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달러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의 그 주식 수준이 상당히 좀 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그러니까 6월 초에 비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이제 하락한 걸로 보이는데 달러 베이스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좀 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평가 손 때문에 좀 뭐 매도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이 워낙 약세 상황에서는 뭐 좀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아마 오늘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달러 강세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과연 이제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졌을 때 외국인 투자가 뭐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 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포착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 강달러 기조 자체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환율 불안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좀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뭐 가장 크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통화 스와프이긴 합니다.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서 뭐 외환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먼저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앨런 장관이 일단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내일하고 모레 이제 내한할 예정이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는 이제 6년 만에 처음 이제 다시 방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런 장관의 이제
국내 방문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경호 기재부 장관과 그다음에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이제 금융 관련된 그러면 외환 관련된 이제 안전 관련돼서 아마 뭐 논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을 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국 간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 안정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기재부에서는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할 때 그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선을 그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뭐 관련된 얘기는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한미 통화 수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재무부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이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뭐 우리나라 정부는 뭐 이런 통화 수합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옆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통화 수합을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뭐 긍정적인 뭐 시그널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통화 수합을 해야 될 특별한 메리트는 지금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FOMC, 그러니까 패드 같은 경우에 지금 굳이 한국하고 뭐 통화 수합을 해야 될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 정부 간 이제 정부 당국자, 이제 재무장관급에서 얘기를 통해서 지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외환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양국 정상들의 그런 이제 이제 발언의 그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보면 한미 통화 수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관련된 내용을 크게 이제 좀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이제 있었던 당정회의에서도 일단 그 통화 수합을 하는 거를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있었고요. 야당에서도 지금 한미 간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기재부에서 관련된 사항은 뭐 얘기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관련된 사항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한은 총재와의 그 회의에 그러니까 그 회담 때 관련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런 한미 통화 수합이 그럼 원화 안정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뭐 국내적인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발생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엔화나 그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도 상당 국내보다 더 국내 원화보다 더 많은 절하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엔화나 유로와도 다 지금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 지역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의 통화 수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거의 풀 수가 있지만 국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엔화나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원화와 달러가 그 통화 수합을 한다라고 해서 원화가 얼마만큼 뭐 전화폭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통화 수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원화에 대한 변동성은 상당 부분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추세는 바뀌지 못하지만 뭐 일일 변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그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니까 뭐. 일단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체결을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보탬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통화 수합을 실질적으로 갖는 그 힘이나 효과 대비 지금 정치권에서 좀 더 주문하는 그런 영향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즌이 되면 좀 우리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래 통상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워낙에 거시경제 이슈들이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분위기라서 실적 이슈가 좀 다소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 보니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과 함께 지금 이 시즌에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시즌이 이제
돌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요. 국내 기업은 아마 이번 주보다 이제 다음 주 이후서부터 좀 발표가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서부터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뭐 1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뭐 소폭 감소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렇게 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제품 가격을 충분히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은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100% 가격 전가하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이 그 부분을 흡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이익 부분은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2분기 실적보다는 아마 하반기 각 기업들의 가이던스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 제품 가격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제품 가격 올리기가 의외로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나 여타 비용 증가하는 부분이 기업들이 뭐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의 수익성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오늘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테슬라, 버라이즌 같은 회사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더 큰 특히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은 소폭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은 뭐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영업이익은 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관련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가이던스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어떤 식으로 될지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기업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뭐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관련돼서 뭐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아마 정유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2분기에 아마 역대급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이유가 일단 2분기에 원유 가격이 뭐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뭐 사상 최대 규모 수치까지 정제 마진이 이제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정제 마진이 20달러대를 유지를 했다라는 건데요. 보통 정유사들이 정제 마진이 5달러 정도 되면 영업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수준인데 20달러 정도 되면 뭐 상당히 영업 수준이 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최근에 석유류 가격의 인상들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은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반기 경기 하락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원유 소비 감소 우려감으로 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급 관련된 이런 이제 수요 감소와 관련된 분야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지금 줄어서, 그러니까 공급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줄어서 지금 수요가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기보다, 증가를 해서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수요가 감소를 해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 다시 복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사우디 간에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원유 관련 증산 협상이 일단은 뭐 무기로 끝났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유가 관련된 부분도 아마 반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낙폭 과다와 그다음에 실적에 비한 저평가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2분기와 하반기 실적 기대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정유 업종만큼은 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같이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 함께 분석하면서 내일 시장의 특징 중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 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상당히 기분 좋은 스타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계속해서 높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미국 증시가 소매 판매 지표 호조세가 나오면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제 소비가 잘 일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되면서 시장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해줬고요. 사실 인플레 피크아웃이라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소비자 물가지수 플러스 생산자 물가지수 자체는 올랐고요. 사실 상이했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 부분을 인플레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에 바라보면서 미국의 그 메이저 투자자들이 증시를 끌어올려줬고 결국에는 오늘 국내 증시까지 그러한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연준 위원들이 이제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런 소매 판매 지표 발표로 인해서 75bp 인상만 해도 괜찮겠다 이런 느낌의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100bp 금리 인상에 대한 해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그에 영향을 받아서 좀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더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이 좀 강한 수급 들어오면서 좀 상승해주고 있고 사실 오랜만에 그동안 하락폭에 비해서 오랜만에 상승을 해줬는데 그동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7월에 지금 변곡점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와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여전히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있을 FOMC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마지막 제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지 아니면 다시 재차 조정을 받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소매 판매 지표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과 기업들의 실적들까지 합쳐지면 앞으로 그러면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서 증시는 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기업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충격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국내 증시가 만약에 코스피 2,400선을 돌파하고 안착해준다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이 인플레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이 맞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이제는 조금씩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다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하락 때문에 좀 많이 마음고생 심하셨을 건데 이제 그동안 현금을 확보하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8월 이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옐런 법무부 장관이 내일 방한을 하는데 아마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미 통화수화부 자체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통화수화부 진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낮출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오는 이유가 통화수화부 얘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급망 구축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 당장 내일로 예정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 이후 나오게 될 이슈들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은행주들의 실적 부진 소식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은행주들, 오늘은 다소 다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인터넷 관련주 또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이 지난 주말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국내 증시 인터넷 대표주들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강세를 보임에 따라 현재 반도체주 역시 강세입니다. PCB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양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EU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 공식화 소식에 힘입어서 자율주행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주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소식이 오늘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면세점주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KB금융, 네이버, ISC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종목, ISC, 대덕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3개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이슈, 또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양산 소식, 이후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 공식화, 이렇게 3개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각각 특징주로는 ISC, 대덕전자, 하이비전 들고 오셨습니다. 우선 ISC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C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ISC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했을 때 정말 많이 빠지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 중에 그나마 주가를 잘 방어해줬고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좀 세게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는 DDR5, 그러니까 반도체 수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주로서 이제 지금 DDR5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5월, 6월, 7월까지 시장이 안 좋으면서 반도체 관련주도 공급망 이슈로 계속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재점화되면서 이번에 지난주에 반등이 나오면서 세게 올라와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IS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82.6%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애플 쪽과도 이 테스트 소켓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짧게 보시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DDR5 램 교체 수요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인텔이랑 AMD에서 CPU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그 CPU에 호환이 되는 램이 DDR5 램입니다. 근데 이미 SK하이닉스에서 이미 DDR5 램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 공급난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계속 그 공급망 쪽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목을 받지 못했고 물론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미 ISC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 계속 강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교체 수요가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관련 주로서 이 ISC 같은 종목은 지금 포트에 담아주시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쪽부터 아마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침체 골이 대체 어디까지 깊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업황 개선 기대감에 대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ISC 같이 살펴봤는데 ISC 고 의견 받았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GA 양산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PCB 관련주인 대덕전자 지금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대덕전자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저는 대덕전자도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PCB 기판 관련주들이 코리아 서킷부터 시작해서 부정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에 비하면 덜 받았다. 신택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대덕전자가 조정을 덜 받은 이유는 이 PCBGA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PCBGA 사업이 이게 앞으로 유망 그 플렉시블 그 PCB라고 해서 좀 유망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PCB 관련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리아 서킷이나 신택보다 대덕전자는 조정을 한참 덜 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이쪽 사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수익성 그리고 이제 2분기 후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덜 빠졌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살아난다면 더 빠졌던 신택이나 코리아 서킷 같은 PCB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 하면은 그동안 원래 코리아 서킷이랑 신택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FCBGA 관련 이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고 특히나 FCBGA는 삼성전기도 하고 있지만 LG이노텍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FCBGA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이기 때문에 자동차, 뭐 전장 이쪽이나 핸드폰 이쪽에서 다 혼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FCBGA,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쪽으로 사업을 주력하고 있는 PCB 관련주 중에 대덕전자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와 특징주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유럽연합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 의무 공식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징주로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뽑아주셨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 종목도 고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만도 얘기했었는데 만도가 시세에 잘 줬거든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차라고 하면은 뭐 물론 자동차 쪽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자율주행 레벨 4 기술로 넘어가게 될 때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레벨 3나 레벨 2 자율주행에서는 그런 뭐 카메라 모듈 자체가 뭐 다 2개, 4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레벨 4 자율주행을 할 때는 최소 카메라가 15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레벨 4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대차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맞게끔 카메라 모듈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도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같은 언급이 나왔을 때, 자율주행차들 이슈가 나왔을 때, 물론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이런 만도처럼 ADAS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카메라 모듈을 관련한 기업들을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에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그리고 이런 정말 이렇게 EU처럼 운전자 보조 장착 의무 공식화, 이런 식으로 법안으로 통과가 돼버린다면,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미리 매집을 하셔가지고 좀 나중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미리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증시가 조정받을 만큼 저는 받았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은 사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충격이 나오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화해서 지금 접근하시기에는 저는 적절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량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를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역시 고 의견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특징주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일 시장의 특징주도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2분가량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2% 상승한 2,37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홀로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인데요. 다만 지난 금요일 외국인 매수세가 전기전자,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만 쏠림 현상을 보였다면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 비교적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5,286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IT 대형주의 강세가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6만 전자로 올라선 삼성전자, 오늘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만 1,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 달여 만에 1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8% 상승한 776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무렵까지 기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매매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매수로 방향을 굳힌 모습입니다. 기관 홀로 담고 있습니다. 기관 116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데 바이오 대형주들이 특히나 부진한 모습입니다. HLB 5%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입니다. 자,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또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호한 흐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초, 월, 화, 수, 오늘 월요일 날이니까 이번 주 주초까지, 그러니까 주 중반, 수요일 전까지는 반드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전일, 1포인트가 아니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예전에는 0.5포인트에서 0.75 한다고 시장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졌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1% 한다 그랬다가 그보다 좀 조금 한다 그러니까 그게 호재로 반영이 됐는데 말이 좀 웃기죠, 그렇죠? 근데 원래 시장은 그래요. 악재보다 좀 덜 악재면 호재가 되고 엄청난 악재가 나오면 그보다 조금 하여튼 덜 악재가 나오면 호재가 반영하는 게 이 주시장인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호재 때문에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그걸로 정말로 미국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이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다우존스 기준으로 32,000을 벗겨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33,300짜리도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 모습이 나올 때 우리나라 시장도 위로 강하게 움직일 텐데 아직 그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이 빠지면 안 되고요.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는 32,000과 33,300을 돌파를 반드시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서는 FOMC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항대에서 돌파를 못하고 있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라는 얘기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고 여기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돌파를 해야지만 얘네들이 진짜로 올라갈 시장이 맞구나.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 믿어주고 종목들을 사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돌파 못하고 여기도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 FOMC 갔더니 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던 부분들은 2%대 강세를 줬다 한들 아직 좀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해도 종목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은 780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오늘.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약하다라고 평은 하지만 아직은 나쁘다의 뜻은 아닙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단기 반등,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에서 지금 계속 위쪽 방향을 탐색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은 하락 방향으로 지금 내려간 건 아니에요. 장기는 하락이라도 단기는 상승 방향입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럽 시장은 이제는 2번 더 빠져야 하락으로 바뀔 거고요. 미국은 3번 더 빠져야 하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전날 금요일 날에 반등을 줬으니 오늘도 또 반등을 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드디어 이제 780을 돌파를 하고 800 돌파를 코스닥입니다. 800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코스피는 2400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어떻게 되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계속 올라와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우존스 정고점 자리 32,000자리 그리고 2차 저항 자리는 33,300자리 이 두 개를 뚫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2,400 안착 후에 2,500까지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쪽으로 올라오면 낙폭과지 종목들도 올라와 주겠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잘 보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박스권역에 있고 반등을 계속 노리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 매매 대응을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이제 FOMC가 다음 주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장이 아주 강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아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화 대응 해놓은 게 있다면 단타 자금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이 일단 800 쪽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거나 코스피는 2,400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불과 이제 25포인트밖에 안 나왔으니까 2,400을 돌파하면 현금화 대응을 20-30% 해놓은 게 있다면 그걸 갖다가 단타 자금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2,400을 돌파하는 것과 2,500을 또 돌파하는 것과 당연히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되면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매매 자금으로 쓰면 되는데 돌파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미국 시장도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진다. 그러면 현금화 대응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저점 깨지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은 그런 징조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저점이 깨져서 2276이 깨진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36개 주량량으로 도망가야 되고 미국 시장도 저점이 깨진다. 그럼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도망가는 흐름은 안 나왔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매매 자금으로 잘 써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되게 편안하게 뭔가 그 고점을 뚫어놓고 막 급등하고 뭐 그런 흐름은 아니니 조심조심 매매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점이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유지만 돼주면 매매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오늘 보면은 은행주들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IT 섹터들도 강했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몇 애들 강했고 한데 보험주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래서 조선주도 오랜만에 강했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낙폭과대 종목에서 움직임이 좀 괜찮았고 대형주들도 그리고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예,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 들어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했으니 이제 미국만 올라와 주면 돼요. 미국만. 우리는 알아서 따라갈 테니까 미국만 여기를 고점을 아니 얘네들도 무슨 그 경기 침체 둔화 이슈에서 이제 그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둔화도 이제 정점이다. 이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물가 상승 우려도 이제 피크다. 피크를 쳤고 피크아웃으로 가면서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 꺼냈으면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여기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돌파 못하면 그러면 현금을 더 늘리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오늘도 잘 상승을 해주는지 잘 보면서 오늘 좀 상승을 해주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2,400과 코스닥은 800 돌파 시도가 되는지 그걸 보면서 계속 매매로 매매로 계속 해주시거나 갖고 있는 종목들 반등 나올 때까지 계속 일단은 보유는 가능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돌파를 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2,400 돌파도 못하고 코스닥 800도 돌파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시장에서 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웃긴 건데 그러니까 저걸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했을 때나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테마주 2개 분석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금융투자. 우리금융지주. 자, 우리금융 은행주입니다. 우리은행인데요. 은행주들 지금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뭐 금리 상승 이슈는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이슈이고 우리나라도 그 이슈, 미국이 계속 상승을 해주니까 금리가 우리나라도 계속 따라가줘야 되고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예정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금리를 인상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은행주 같은 경우들은 예대 마진에 대한 상승 수혜 전망해갖고 오늘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전날 미국 시장의 은행주들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덩달아서 움직여줬는데 오늘 많이 빠졌다가 그동안 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이니까 오늘 수급도 괜찮았던 것 같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47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 당분간 애들이 강세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들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은행주 움직이면 그 다음은 보험주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보험주, 금리 인상, 수혜주들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은행주라든지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3.8% 강세를 보여주는 카카오인데 미국에서 이제 100포인트 인상을 할 거라고 했었었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 0.75 정도로 하겠다. 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미국에서 강세를 보여줘서 우리나라도 오늘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저렇게 인터넷 기술주들 반등을 줬는데 아마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분명 얘기가 또 바뀌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뭐 9월달 얘기를 바꾸든 10월달 얘기에서 바꾸든 또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빅스텝으로 가겠다, 자이언스텝 가겠다, 전보스텝 가겠다, 울트라스텝 가겠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0.75포인트로 뭐 인하 폭을 줄인다 그랬으니까 뭐 반등은 한 8만 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일단은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전매매 정수에서 오늘 표적 정보로 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오늘 굉장히 잘 갔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4,710원까지 올라가면서 4.6%의 수익을 드렸는데 보험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강세일은. 그래서 뭐 내일도 보험주들 잘 보시고 보험주의 흐름들도 움직임이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 매수 포인트 85.5, 그 다음에 보험주들도 괜찮을 것 같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 대응도 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